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과 유럽, 이 오랜 동맹 사이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야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받은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 균열의 실체, 그리고 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국방비 분담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무기 구매처가 바뀌는 문제, 또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견들, 네네. 심지어 빅테크 규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갈등의 핵심을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역시 나토 국방비 문제입니다. 미국은 계속 GDP 5% 지출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유럽은 결국 핵심 국방 3.5%에 방위산업 기반 1.5%를 더하는 식으로 합의를 봤죠. 네, 합의는 했는데 이게 사실 유럽 각국 정부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아, 그렇죠. 당장 뭐 복지 예산으로도 줄여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반미나 칠러 성향의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GDP 2.1% 증액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었죠. 아, 맞아요. 그래서 결국 합의문 문구까지 수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 위협을 상대적으로 좀 덜 느끼는 남유럽 국가 입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페인을 콕 집어서 비판하면서 뭐 관세 같은 무역 제재까지 언급했다고요.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내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 무기 구매 패턴 변화로 이어지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무기 구매 패턴이요. 네. 예를 들어 독일이 발표한 83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을 보면요. 놀랍게도 미국산 무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유럽 기업들에게 물량이 돌아갔습니다. 와, 정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사는 무기의 64%가 미국산이었다면서요? 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통계가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죠. 와, 유럽이 이제 방위력 강화와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독자적인 노선 추구가 국방 분야를 넘어서 외교 무대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지지 입장이 강한 반면에 유럽 주요국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동참했고요. 네. 스페인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의 조속한 유엔 정회원 가입까지 촉구했습니다. 아, 이건 아무래도 이스라엘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미국의 중동 정책과 좀 명확히 선을 긋는 그런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뭐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유럽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정말 절실히 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렇죠.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료로 전쟁에 깊숙이 발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미국이 발을 뺀다. 이건 뭐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정말 그렇겠네요. 거의 고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겠어요. 네, 유럽은 안보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쟁 장기화로 오히려 셰일가스 판매 같은 걸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레스키 대통령한테 미사일 지원을 거부하면서 휴전을 압박하고 심지어 좀 격한 발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유럽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동맹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드는 일이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보, 외교에 이어서 이제 경제, 특히 기술 분야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군요. EU가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배제하려 한다고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인가요? 이건 유럽 금융계의 오랜 우려가 반영된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시민들의 아주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장악하게 되면 유럽 금융산업의 주도권 자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큰 거죠. 아, 데이터 주권 문제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즉각적인 관세 보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공언해 왔거든요. 아, 그럼 이게 또 새로운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국방비하고 무기 구매에서 시작된 균열이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번지고 이제는 빅테크 규제라는 경제기술 분야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네요. 정말 전방위적인 갈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하고요. 각자의 어떤 국내 정치 상황, 또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국익 계산, 그리고 동맹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알던 그 견고했던 대서양 동맹이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미국과 유럽 간의 다양한 갈등 지점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러한 균열이 앞으로 세계 질서나 또 다른 동맹 관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생각해 볼 지점이 많죠.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흐름은 무엇일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